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여 년이 흘렀네요. 그이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저는 집안 가꾸고 식구들 끼니 챙겨 먹이는 것 외엔 고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여자는 남편 사랑받으며 온실 속 꽃처럼 사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래서 가정적이고 상냥한 남편을 만나 사랑받고 살면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곤 했어요. 인생 최고의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했나 몰라요. 하지만 세상엔 영원한 건 없다잖아요.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니 제가 제 몫의 행복을 너무 일찍 다 써버렸나 봐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영원할 것 같던 행복한 순간들은 사라져버리고 감당하기 버거운 불행만 제 손에 남아있더라고요. 불행의 시작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남편을 잃었고 어린 자식들과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인데 어떻게 내 새끼들을 놔두고 나쁜 선택을 하겠어요. 남편을 대신해서 어떻게든 잘 키워내는 수밖에요. 식당 설거지부터 방송국 보조 출연, 전단지 나눠주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다 택시까지 몰게 되었고요.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구나 했는데 세상 일이 내 생각처럼 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심장 판막증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를 악물고 사는데도 이놈의 시련은 기어이 삶의 의지를 꺾으려 드는 거예요. 이젠 정말 더 버틸 여력이 없어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벌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자랐어요. 저희 엄마가 좀 남다른 분이셨거든요. 6.25 전에 태어나신 분인데도 집 밖에 나갈 때는 늘 양산을 쓰고 다니셨고 목에 주름이 생길까봐 베개도 안 쓰시고 옷도 꼭 치마만 입는 분이셨어요. 아무리 다리가 아파도 벤치나 바닥에 철푸덕 앉는 법이 없이 손수건을 바닥에 깔고 앉곤 하셨어요. 새벽밥을 지으실 때도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진 적이 없고 결혼한 그날부터 남편 앞에서 맨 얼굴을 보이신 적도 없었어요. 정말 대단할 정도로 늘 자신을 가꾸고 사시는 분이었죠. 그런 엄마 밑에서 나고 자란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얼굴이 타지 않도록 늘 모자를 쓰고 수업을 받았고 흙바닥을 고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유치원 때부터 엄마가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직접 말씀해 주신 덕분이었죠.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손수건을 들고 다니며 엄마처럼 의자나 벤치에 깔고 앉곤 했어요. 옷차림은 또 어떻고요? 늘 프릴이 달린 공주풍 원피스에 발등에 리본이 장식된 구두를 신고 수업 시간엔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팔토시를 꼭 하고 있어야 했죠. 지금 생각해도 정말 유별난 아이였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는 건 당연했죠. 아무도 저랑은 놀아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늘 혼자 다니고 혼자 도시락을 먹고 혼자 집에 가곤 했어요. 그러다 3학년 봄이었나요? 저희 반으로 전학생이 온 거예요. 마침 제 옆자리가 비어있어서 제 짝이 되었죠. 얼굴형도 체형도 둥글둥글한 그 아이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제 소문을 못 들어서 그런지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내심 놀라고 기뻐서 하마터면 말을 더듬을 뻔했지 뭐예요.
그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여운 지우개도 제게 나눠주고 선생님 몰래 가져온 요상한 사탕도 주었어요. 사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굵은 소금 크기의 색색까지 가루였는데 입안에 넣으면 톡톡 튀는 신기한 사탕이었죠. 그때까지 저는 그런 사탕을 본 적이 없는 데다 남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탕을 손에 쥐고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 손에 든 사탕을 제 입에 툭 털어 넣어준 거예요. 그 순간 입속에서 타다다닥 거리며 사탕이 튀기 시작하는데 우와, 신세계를 경험했지 뭐예요. 이후에도 친구는 신기한 먹거리와 학용품들을 종종 선물해 주었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며 학용품들을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그렇게 친구랑 가까워지고 엄마 몰래 친구네 집에도 드나들게 된 저는 우리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하루는 하굣길에 친구네 엄마를 만났는데 저희를 근처 시장에 데려가시더니 떡볶이랑 순대를 사주신 거예요. 길거리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배운 저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사 먹고 도너츠도 사 먹으면서 즐겁게 웃고 있는 거예요. 순간 그동안 엄마가 금지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나쁜 행동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다 보니 슬슬 반항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엄마가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야금야금 하다 보니 왠지 모를 희열도 느끼게 됐고 그동안 나와 말도 하지 않던 친구들과도 하나둘 같이 놀게 되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저희 이런 일탈은 얼마 가지 않아서 엄마한테 들키고 말았어요. 그날도 저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문방구에서 달고나를 사 먹고 있었는데 마침 저를 데리러 학교까지 찾아오신 엄마랑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 거였죠. 얼마나 놀랐는지 손에 들고 있던 달고나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였어요. 엄마는 제가 떨어뜨린 달고나 조각을 보시더니 낮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휙 돌아서 집으로 가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얼굴로 종종 걸음치며 엄마를 따라갔죠. 집에 도착한 엄마는 제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시곤 집에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으라는 말을 하셨어요. 손을 씻고 엄마 곁으로 간 저는 무서운 마음에 울먹거리기만 할 뿐 엄마한테 먼저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크게 화를 내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저를 와락 끊어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시면서 그러더군요.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엄마가 지금 혼내는 거 아니야. 정말 맛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맛있는 걸 엄마가 못 먹게 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니? 저는 또다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랬죠. 친구들이 나랑은 안 놀아주니까 나보고 이상하다고 놀리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래서 먹었더니 나랑도 놀아주잖아. 엄마 잘못했어요. 뭐가 그리 서러웠는지 원피스 가슴팍이 다 젖을 정도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말없이 지켜봐 주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엄마가 왜 그렇게 저를 남들과 다르게 단속하면서 키우셨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은 아빠는 결혼하고 1년 만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바로 딴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놓고는 뻔뻔스럽게
상간녀가 임신 중이던 기간엔 집에 돌아오셔서 엄마와 생활을 하신 거죠. 엄마는 아빠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온 줄 알았고요. 하지만 이듬해 초에 상간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속았다는 걸 알게 되셨죠. 그때 엄마는 아빠랑 헤어질 결심을 하셨대요. 그런데 하필 그때 뱃속에 제가 들어섰다는 걸 알게 되신 거죠. 부잣집 외동딸로 살면서 세상 굳은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왔던 엄마는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드는 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마음을 접으셨죠. 대신 두 집 살림을 하더라도 아빠 노릇은 제대로 하라는 조건을 거셨대요. 그럼 이게 왜 저희 엄마가 유난스럽게 여성성을 강조하며 살게 된 것과 관련이 있냐고요?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빠의 상간녀는 아빠의 눈을 피해 툭 하면 저희 집에 찾아왔던 모양이에요. 야시시한 화장과 천박한 옷차림으로 수수한 차림인 저희 엄마 속을 긁어댔죠. 꼬라지가 그러니 남편이 딴 살림을 차리지. 내가 남자라도 그쪽 같은 목석이랑은 살부비고 살고 싶은 생각도 안 들겠다. 이런 여자 밑에 태어난 기집애는 안 봐도 뻔하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좀 자라면 이 집 회사를 물려받을 거라면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고 가곤 했대요. 그때부터 엄마는 어떻게든 딸만큼은 남편한테 사랑받고 살 수 있도록 키우자 생각하셨고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내 새끼 가슴에 피멍드는 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여은아, 앞으로는 엄마가 달라질게. 우리 여은이가 좋아하는 거 실컷 하고 살 수 있게 엄마가 더 용감해질게. 절대로 네 거 안 뺏기도록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엄마는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동안의 생활 습관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뭐랄까 좀 더 과감해졌다고 할까요? 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회사 일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셨고 아빠의 지출 내역도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빠가 회사 대표를 맡고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외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였고 등기상으로는 저희 엄마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저희 엄마 쪽으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던 때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빠가 쓰러지신 지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일요일이라서 집에서 과외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얼른 교재부터 꺼내고 책상 앞에 앉았는데 과외 선생님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봤더니 아빠의 상간녀가 휠체어를 탄 아빠와 함께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이 모양이 됐으니 어쩌겠어요. 남편 병수발은 조강지처가 들어야 주변에서 말이 없죠. 형님 생각해서 이 데려왔으니까 성심성의껏 돌봐주세요. 여봉,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해요. 상간녀는 아빠 이마에 뽀뽀를 쪽 하고는 돌아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가 불러 세우셨죠.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 폐기 처분할 때 되니까 나한테 버리겠다는 거야 뭐야? 미리 말해두지만 난 비위가 약해서 남이 실컷 쓰다만 건 안 써. 그냥 버리고 다시 사지. 넌 남이 먹던 거 주워다 먹는 게 익숙한 애잖아. 그러니까 저 인간 그냥 너 가져. 어머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나야말로 비위가 약해서 이 똥기저귀 갈아주면 못 산다고요. 그거라도 해야 네 아들이랑 너 생활비라도 받았을 수 있어. 네가 저 인간 껍데기라도 끼고 있어야 돈 나올 구멍이 유지되는 거라고. 하, 형님이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까놓고 말해서 나한테는 이 세상 뜨는 게 더 이익이에요. 이 사람 핏줄로 유일하게 아들 낳은 게 누구겠어요? 나예요, 나. 내 아들이 이 회사 물려받게 되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똥기저귀까지 갈면서 더러운 꼴을 봐요. 낙동강 우리알 되는 건
내가 아니라 형님이랑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님 딸이란 걸 좀 아세요. 이렇게 멍청하니 이날 이때까지 첩소리나 듣고 살았지. 이봐, 그 회사가 누구 소유인데 네 아들이 물려받는다는 거야? 왜 회사 직원들이 너는 무시하고 나한테 벌벌 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내 거니까. 내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내 회사니까 그런 거야. 길게 말할 거 없고 저 인간 병수발이라도 한다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활비는 줄 거야. 하지만 그게 싫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너랑 네 아들 몸만 빼서 나가. 내가 선처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엄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빠의 상간녀는 세상 무너진 사람처럼 부르르 떨더니 아빠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낑낑대며 끌고 나갔어요. 아빠는 그 후 2년 뒤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인도적 차원에서 상간녀 모자가 살고 있던 집을 그 집 아들 명의로 해주셨어요. 대신 딱 거기까지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매번 돈 떨어질 때마다 상간녀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울고 짜며 도와달라고 달라붙었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몸종한테 세경 던져주듯 푼돈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든 상간녀는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숙이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건 역시 엄마의 계획이었더라고요. 어쨌거나 상간녀의 아들이 저희 아빠 자식인 거 맞잖아요. 법적으로 아빠가 남긴 유산 중 일정 부분은 그 아들이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엄마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돈만큼을 찔끔찔끔 상간녀 손에 쥐어줬던 거예요.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상대방 자존심을 꾹꾹 밟고 난 뒤에야 말이죠. 나중에서야 상간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되긴 했지만 이미 그간 받아간 돈이 그 집 아들이 청구 소송을 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에 이른 뒤였어요. 소송이고 뭐고 해도 더 받아갈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서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죠. 뭐 복수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서 하는 분인데 하나뿐인 딸내미 배우자를 찾아주는 데는 또 어땠겠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순간부터 엄마는 제 남편감 찾기에 뛰어드셨어요. 그렇게 엄선해서 고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집안이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고 학벌이 그리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중상층 가정에서 자라서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생각한 제 남편의 장점은 결핍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어도 궁색하지는 않았던 가정 형편에서 부모 사랑을 형제들과 골고루 나누어 받고 자란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친구보다는 내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과거엔 이런 사람을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했지만 저희 엄마의 평가는 달랐어요. 뭐가 먼저인지 아는 놈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마도 엄마가 저희 아빠처럼 가정에 소홀한 남자한테 치여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엄마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에 이어 처갓집 가업을 이어받게 된 남편은 바깥 일도 일이지만 그보다는 집안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도 우리 아이들 생일이며 입학식 졸업식은 꼭 챙기고 제 생일을 크리스마스보다 더 기다리는 신기한 사람이었거든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는 것보다 일찍 퇴근해서 저랑 정원에서 맥주 한 잔 마시는 걸 더 좋아할 정도로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를 만나 사랑받고 사는 저를 보면서 엄마는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남편은 자식인 저보다도 더 저희 엄마를 챙겼어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살뜰하게 말이죠. 돈 많은 장모니까 당연히 챙기는 척하는 게 아닌가 하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제 남편은
천성이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주머니를 털어주는 사람이었죠. 아내 입장에선 늘 남한테 다 퍼다주는 남편 때문에 속이 터지기 마련일 텐데 제 눈에는 오히려 그런 남편이 멋있게 보였어요. 물론 가끔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요. 남편이 특히 마음을 쓰며 챙겼던 사람은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인 정기택 씨였어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출을 했던 기택 씨는 저희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저희 시댁에서 반년 넘게 지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뒤에는 남편이 지내던 원룸에 비집고 들어가 살기도 했고요. 자기 손으로 학비를 벌어가며 대학을 다녀야 했던 남편이지만 기택 씨를 데리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방세를 분담하자거나 식비를 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언젠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친구니까. 남편의 그런 마음을 알아서인지 기택 씨는 제 남편이 힘든 순간 늘 곁을 지켜주었어요. 특히나 저희 엄마 소유의 회사를 남편이 물려받게 되었을 때 회사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던 게 바로 기택 씨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기택 씨한테 남다른 애정을 보이곤 했죠. 물론 그때 직원들과 맺은 인연으로 기택 씨가 저희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으니 기택 씨한테도 좋은 얘기는 했지만요. 기택 씨는 우리가 결혼하고 2년쯤 뒤 결혼을 했는데 마침 기택 씨 아내와 제가 동갑이라서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잘 뭉쳐 다니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돈 쓰는 건 우리 몫이었고 대신 기택 씨 부부는 몸으로 때우는 일을 맡아 하곤 했죠. 제가 2년 터울로 딸과 아들을 낳도록 기택 씨네는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 아이들을 무척이나 예뻐했어요. 기택 씨는 회사에서 남편의 신뢰를 받고 일을 했고 기택 씨 아내는 저희 무한 신뢰를 받으며 관계를 이어갔죠. 통장 비밀번호만 빼고 다 공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밀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출근을 앞둔 시간이었는데 아침부터 남편 휴대폰과 집 전화로 전화가 빗발치더라고요. 회사 직원들이었어요. 다들 하나같이 기택 씨랑 연락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몰랐던지라 남편도 저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남편이 퇴근 시간을 훌쩍 넘기고도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자 큰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자정이 다 돼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남편은 허망한 눈빛으로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어쩌지? 기택이가... 아무래도 기택이가 작정하고 날른 것 같아.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기택 씨가 직영 공장과 하청업체에 보내야 할 제조비와 저희 부부 소유의 유동자금을 몽땅 빼돌려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평소 친했던 동료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는 돈도 꽤나 빌렸던 모양이었어요. 회사 대표의 최측근이고 부부 동반으로 여름 휴가도 같이 보내는 걸 아는 직원들은 기택 씨가 아닌 저희 부부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더군요. 정말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수년간 가족처럼 지내온 사람이 벌인 짓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계획적이고 치밀한 배신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를 복구시키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 세상은 정말 냉정하더라고요. 결국 집도 팔고 가지고 있던 부동산까지 다 털어주고서야 회사를 온전히 정리할 수 있었지만 그 일이 정리될 무렵 남편은 과로로 쓰러졌고 3일을 의식 없이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전 재산을 다 잃은 순간에도 삶의 의지를 잃지 않았던 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저를 지탱해 준 건
초등학생이던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저 어린 것들도 아빠를 잃고 힘들 텐데도 혹시라도 제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보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평생 직장 생활을 해본 적 없는 저였지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인력사무소부터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일이 식당 설거지였죠. 허리 펼 새도 없이 주방 구석에 쭈그려 앉아 계속해서 그릇을 닦아댔고 고무다라에 가득 찬 그릇을 옮기는 게 제가 맡겨진 일이었어요. 일도 힘들었지만 주방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텃세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내 새끼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건 생각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짬짬이 전단지 나눠주는 일도 하고 화장품 방문 판매도 했어요. 나중에서야 이게 다단계라는 걸 알고는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때 알아둔 인맥으로 의외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바로 택시기사였어요. 여자 택시기사가 그리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보이긴 하잖아요. 제가 처음 택시를 몰 때만 해도 정말 여자 기사는 가뭄에 콩나듯 거의 없었어요. 초반엔 어르신들 중에 택시를 탔다가 기사가 여자인 걸 알고는 재수없다며 내리는 분들도 덜어 있었어요. 반대로 밤 시간에 야근 때문에 부득이 택시를 이용하는 여자분들은 여자 택시 기사를 무척이나 반가워했고요. 그러다 보니 밤 시간에 자주 택시를 이용하는 여자 고객들이 제게 직접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는 일이 많아졌고 덕분에 택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일종의 틈새 시장을 독점하게 된 거죠. 택시 일을 시작하고 생활은 많이 안정되었어요. 다만 내 아이들을 챙길 시간이 줄었다는 게 아쉽긴 했지만요. 맏딸은 살림미천이라고 어른들이 그러시더니 저희 딸이 저 대신 살림을 맡아준 덕분에 그나마 집 걱정 덜하고 일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개인 택시 자격도 되니까 그때까지만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늘은 그 작은 소망마저 처참히 무너뜨리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어느 날부턴가 밥도 잘 안 먹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애가 계절을 타서 그런가 싶어 이번 달 월급 타면 홍삼이라도 다려 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애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애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고요. 앞뒤 잴 거 없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랬더니 심전도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의례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마주하고는 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심장 판막증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왜 갑자기... 의사 말로는 갑자기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건 아니고 아마도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을 텐데 그걸 무관심하게 넘겨서 몰랐을 거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죽고 애들 데리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아이들한테 온전히 신경을 쓰지 못했더라고요. 애들은 제가 걱정할까봐 아파도 안 아픈 척 해왔을 테고요. 의사는 수술을 통해 치료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지만 제 수중에 있는 돈으로는 수술비는커녕 병원비도 감당이 어려웠어요. 일단 입원 치료를 받자고 해서 그날로 아들을 입원시켰어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고는 해도 집에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땐 가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저희처럼 손에 쥔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돈 빌릴 데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죠. 돈 때문에 아이 수술을 제때 못 시키는 부모 심정에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내 무능력함 때문에 내 새끼가 고통 속에 산다고 생각하면 밥알 삼키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요. 당장 들어가는 병원비로 감당이 어려운 판에 수술비 마련까지 해야 했던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줄여가며 운행을 했어요.
단골들 콜이 오면 아무리 굳은 날이라도 달려가고 짧은 거리, 먼 거리 가리지 않고 동료들 대신 땜빵도 자처해서 하곤 했어요. 사실 엄마라면 아들 곁에서 간병을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저는 엄마이기 전에 우리 집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돈을 벌러 나오게 되었네요. 그래도 하늘이 제게 시련을 주시는 동시에 천사 같은 딸을 주셔서 얼마나 다행이던지. 제가 지켜야 할 아들 병상을 우리 딸이 대신 지켜주었거든요. 고등학생밖에 안 된 어린 게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달려와 지 남동생 병수발을 들면서도 불평은커녕 되려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상훈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그나저나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면 안 돼. 애들이 하나같이 지 아빠를 닮아선 얼마나 착하고 당자한지 몰라요. 마치 남편의 빈자리를 자식들이 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겐 의지가 된답니다. 덕분에 삶은 힘들어도 아이들 때문에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악착같이 버텨나간다는 심정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원래 제 휴무날이었는데 동료 중 한 분이 독감에 걸려서 못 나온다고 대타 좀 서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아들이 입원한 뒤 자처해서 대타를 서곤 했던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출근을 했어요. 반근무라서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는데 길 건너에 서 있던 백발 노인이 제게 오라고 손짓하지 뭐예요. 유턴해서 다가갔더니 마치 세상 다 산 듯한 표정의 노인이 한숨을 푹 쉬고는 한강다리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어느 다리 말씀이신가요? 이 근처면 성산대교랑 양화대교가 있는데요. 아무 데나 갑시다. 상관없어요. 순간 기분이 묘했어요. 한강다리로 가달라는 것도 이상한데 아무 데나 상관없다뇨.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하더라고요. 혹시 한강다리를 찾아가는 목적이 삶을 포기하려는 거라면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르신께 말을 걸었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자녀분들은 몇이나 되시냐 등등 선을 넘지 않은 질문들을 해댔죠.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시고 창밖만 바라보시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10분도 안 돼서 성산대교가 나올 텐데 어쩌나 슬슬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제 얘기를 꺼냈죠. 평소라면 절대 남한테 하지 않았을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상가녀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던 엄마 얘기도 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해서 세상을 떠난 남편 얘기와 수술비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들을 바라만 보고 있는 제 심정을 담담하게 꺼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져서 그만 울음이 터지더라고요. 어르신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작한 얘기였는데 되려 제 자신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죄송해요. 이러려고 시작한 얘기가 아닌데 제가 너무 부족한 엄마라서 우리 아들한테 미안해서요. 내가 건강하게만 낳아줬어도 그 어린 게 그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는데 모든 게 제 잘못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고맙대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못난 엄마인데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줘서 고맙대요. 애들 앞에선 다 잘 될 거라고 엄마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쩌나 매 순간 두렵고 겁이 난다고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어디 가서 돈이라도 훔칠까. 내가 교도소에 가더라도 내 아들은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막상 집을 나서면 겁이 나서 그러지도 못해요.
저 정말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전 정말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상태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갓길에 차를 대고 눈물을 참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던 속 얘기를 하고 나니 쉬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애써 진정을 하려고 쉼호흡을 하는데 뒤에서 불쑥 손수건이 나오더라고요. 어르신이 건네신 거였죠. 지금까지 어떤 질문에도 반응이 없던 어르신은 촉촉히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그러시더군요. 기사님은 자신이 못난 엄마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정말 강한 분 같습니다. 나라면 아무 일도 못하고 자포자기 했을 겁니다. 세상 탓을 하고 먼저 떠난 남편 탓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남편 친구 탓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사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인간의 도리를 지키면서 자신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서 자식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기사님 아들이 그런 엄마를 무척이나 존경하고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은 나직한 목소리로 저를 달래주셨어요. 세상 어디에서 받아본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어요. 이 어르신이 바라는 목적지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어르신이 주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은 저는 그 길로 시동을 걸고 근처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경찰한테 전후 사정을 설명하곤 어르신의 가족들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어르신을 경찰서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운행을 나간 저는 다음날 아침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어제 제 차를 타셨던 어르신이더라고요. 어르신은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아들을 만나보고 싶다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출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거절을 할까 생각했는데 저희 집 사정이 걱정돼서 연락까지 하신 분한테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러기로 했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된 어르신은 저희 아들 주치의를 만나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좀 과한 참견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너무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셔서 간호사님께 부탁해 주치의를 만나게 되었죠. 의사 선생님은 어르신을 저희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쯤으로 아셨는지 친절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을 다 들으신 어르신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수술은 언제 가능합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만. 그 말을 들은 주치의는 화색을 띠며 그 자리에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아주었어요. 어르신은 잘 부탁한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곤 저를 데리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어르신, 어쩌시려고 그러셨어요? 제가 어제 저희 집 사정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제가 수술비 준비가 안 됐다고요. 그러자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수술비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들 녀석이 주고 간 돈이 있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 아들 녀석도 내 결정을 찬성해 줄 겁니다. 그래도 어르신, 잘 알지도 못하는 분께 이런 큰 도움을 받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크면 사람 목숨값보다 크겠습니까? 기사님은 어제 내 목숨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받아주세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저는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염치 없이 넙죽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일단 내 아들부터 살리고 돈은 차차 갚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사한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창피하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고 서 있는데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은 아드님 수술비로 드리는 이 돈은 내 아들 사망 보험금입니다. 어제가 그 녀석 49제였어요. 40줄에 어렵게 가진 자식이라서 우리 부부한테는 애틋한 자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녀석 하나 보고 살았는데 다 큰 자식을 허망하게 앞서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 더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 생각해 한강다리로 가려고 했던 건데 그때 기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하늘에 먼저 올라가 있는 아들놈이 지혜비 살리려고 기사님을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돈은 받아주세요. 어르신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남의 자식 목숨값으로 내 자식 목숨을 구하게 되다니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르신이 건네준 그 돈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은 제 아들은 현재 투병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온전히 다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젊은 사내아이라서 그런지 하루가 다르게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게 보일 정도로 빠르게 회복 중이거든요. 그리고 제 아들을 살려주신 어르신과는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어르신 댁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때 다 함께 어르신 아드님이 모셔진 납골당에 가기로 했답니다. 내 아들을 살려준 2명의 은인 중 한 분이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남의 것을 뺏으려는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어르신을 보고 알게 되었죠. 어르신께서는 끝까지 사양하셨지만 저는 열심히 벌어서 어르신이 내주신 내 아들 수술비는 꼭 갚아드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자는 저 역시 어르신처럼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받았던 것처럼 온기를 나눠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선행이 이어져 간다면 각박한 세상에도 조금은 살만한 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도 따스한 작은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